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카르트의 악이. 이 책의 부제는 세계적 심리학자 폴 블룸의 인간 본성 탐구입니다. 책 표지에 스티븐 핑커가 극찬한 현대 심리학 고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생각하는 존재의 탄생, 인간성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폴 블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발달 심리학과 언어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언어, 예술, 종교, 윤리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는 창의적인 시각으로 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철학과 심리학의 탁월한 학제간 연구를 인정받아 스탠턴 상을 받았고 2004년 예일대학교에서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는 렉스 힉슨 상을 받았다. 사이언스, 네이처, 뉴욕타임스, 뉴요커 등의 왕성한 기고 활동을 했으며 미국 출판협회가 수여하는 우수 도서상과 발달 심리학 분야 최고의 책에 수상하는 엘레노어 맥코비 상을 받았다. 데카르트의 악의는 폴 블룸 연구의 기원이자 인간의 본성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전환점을 보여준 대표작으로 출간 당시 여러 학문 분야의 대화와 논쟁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인용되며 인간 본성에 대한 학제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 악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자라는 도발적 명제는 이제 인지발달, 진화 심리 분야의 기본 가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저자가 책에서 제기한 질문들은 새로운 실험과 이론 작업으로 이어져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해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이원론적 사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실험과 철학을 결합해 정교하게 완성한 이 책은 이후 도덕심리학, 본질주의, 진화심리학 연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지과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연 현대심리학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워즈워스. 세계 최대의 포커 대회인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의 챔피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운만이 전부는 아니다. 해마다 수많은 선수들이 1만 달러씩을 내걸고 대회에 참가하지만 최종 라운드에 올라오는 선수들은 매년 거의 같다. 시인이자 포커 플레이어인 알바레즈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알바레즈에 따르면 마스터 갬블러는 카드를 가지고 노는 대신 다른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논다고 한다. 월드 시리즈 우승자들은 마음을 읽는데 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알바레즈가 말했듯이 많은 재능 가운데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것은 딱 하나. 미미한 실마리만으로도 상대의 패를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확히 읽을 줄 아는 능력이다. 타이밍, 앉아있는 자세, 손가락으로 칩을 움직이는 방식이나 눈을 깜빡이는 방식, 심지어 목덜미로 보이는 맥박마저도 다 단서가 된다. 프로 포커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도 있어야 한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은 포커의 확대판과 같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자연 선택은
멀리서 돌진해 오는 곰 한 마리를 발견한 도보 여행자들의 이야기에 비유할 수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미친 듯이 러닝화를 신기 시작하자 다른 친구가 그에게 소용없는 짓이라고 소리친다. 달리기로 곰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난 너보다만 빠르면 돼.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는 이처럼 노골적인 개인 간 경쟁만이 전부는 아니다. 진화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 즉 우리의 친족, 특히 자녀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은 가족보다 넓은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협력하도록 진화했다. 그 결과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발달 심리학과 임상 연구,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닌 가장 흥미로운 정신적 특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부산물이라고 여기는 게 타당하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질적 대상을 인지하고 추론하는 능력 역시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철학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추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게 그 학문의 목적이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스펠크는 모든 인간이 물리적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성질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1. 응집성. 물리적 대상은 연결된 물질 덩어리이며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 그 대상의 어느 한 부분을 잡고 당겨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겼을 때 같이 따라오면 같은 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면 같은 대상이 아니다. 2. 고체성. 물리적 대상에는 다른 대상이 쉽게 침투할 수 없다. 손가락으로 어느 대상을 살짝 두드렸을 때 손가락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3. 연속성. 물리적 대상은 연속적인 경로로 움직인다. 즉, 빈틈없이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어떤 대상이 어느 위치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위치에 다시 나타났다면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접촉성. 물리적 대상은 접촉을 통해 움직인다. 당구대 위에 놓인 공은 무언가와 접촉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이나 개와 같은 동물들과 로봇이나 자동차와 같은 일부 복잡한 인공물들 뿐이다. 현대 아동 발달학의 창시자 스위스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관찰에 따르면 생후 8개월 아기 앞에 매력적인 장난감을 놔두면 아기는 그 장난감을 손으로 쥔다. 하지만 아기가 똑똑히 보고 있는 앞에서 장난감을 천으로 덮어버리면 아기는 장난감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한다. 천을 들어 올려서 장난감을 되찾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여러 차례 되풀이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피아제는 아기에게는 물체의 영속성에 대한 지각이 부족하다고, 즉 시간이 지나도 물체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아기는 의도적으로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대상을 조작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대상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아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가장 친근한 얼굴, 대부분 엄마의 얼굴을 선호한다. 아기는 행복한 얼굴과 슬픈 얼굴을 구별할 줄 안다. 게다가 표정을 흉내내기도 한다. 심리학자 앤드루 멜조프는 신생아마저도 실험자의 표정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자가 혀를 내밀자 아기들도 혀를 내미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다. 이 아기들은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려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혀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신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혀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첫돌이 되기 전에 아기는 어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른이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낸다. 아기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는다. 아기가 위험한 곳으로 기어가면 어른은 겁에 질린 표정이나 혐오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것을 통해 아기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챈다.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이해력을 지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을 읽는 인간의 능력은 다른 어떤 종의 능력과도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과도할이 많지 무언가를 정신이 있는 존재로 해석하기를 즐긴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의인화라고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인간적인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 비행기, 자동차, 가방, 자전거, 병, 건물, 도시, 구름, 옷, 지진, 불, 안개, 음식, 쓰레기, 허리케인, 곤충, 자물쇠, 달, 종이, 식물, 비, 태양, 사이렌, 장난감, 나무, 물. 우리는 작용의 조짐이 보이는 것에 매우 과민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계략이나 사고가 작용한다고 생각해 그 안에서 어떤 의도를 찾는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기는 움직이는 대상을 심리적 상태를 지닌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후 12개월 아이들은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을 뒤쫓는 모습을 보면 그 대상이 정말로 쫓아간다고, 즉 다른 대상을 붙잡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아기들은 그 대상이 추격을 계속할 것이라 예상하기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놀란다. 마음을 읽는 능력은 첫 돌이 지나며 상당히 발달한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자기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식의 저주란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안다고 추정하는 생각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사람은 무언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것을 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생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무척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같은 욕망을 공유한다고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콘텐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배워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며 믿음과 감정, 욕구와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감각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1988년 더스틴 호프만은 영화 레인맨에서 자폐 남성을 연기하여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는 비범한 수학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강박적인 인물을 맡아 연기했다. 하지만 그가 그려낸 모습을 자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자폐인들은 온종일 조용히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하루를 보낸다. 자폐증은 대략 250명 아기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며 대부분 남아에게서 나타난다. 사회적 유대감의 결핍이 자폐증의 지배적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자폐아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에서 장애를 보인다. 약 3분의 1이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에서 장애가 나타난다. 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포옹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힘들다. 흔히들 자폐아는 외모가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필자의 동생 하워드도 자폐증이 있다. 아주 잘생긴 데다 완벽하게 정상 남성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는 등을 돌리고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폐증이 부모의 학대가 낳은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만약 학대의 산물이 맞다면 자폐아 형제를 둔 아이들도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을 것이므로 그들도 자폐를 앓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 그러니까 냉장고처럼 차갑고 무서운 엄마가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브루노 베텔하임 같은 심리학자들의 말을 믿었다.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도 행동장애에서부터 야뇨증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온갖 나쁜 특징을 전부 엄마 탓으로 돌리는 일부 심리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자폐증이 발달 단계 극초기에 나타나며 어떤 종류든 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유전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다만
출생 전 태아기의 외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심리학자인 사이먼 베런 코헨과 우타 프리스, 엘렌 레슬리는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신맹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사람을 물건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그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고 예기치 않은 소음을 내는 물체로 보고, 그래서 사람을 무서운 것이라 생각한다. 자폐증이 공감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징후도 있다. 생후 20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험자와 아이에게 장난감 망치와 플라스틱 물건을 주고 놀게 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실험자는 망치로 자기 엄지손가락을 때린 것처럼 행동한 뒤 비명을 지르며 놀이를 멈췄다. 이때 자폐아들은 10명 중 단 1명도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정상 발달 중인 아이들은 대부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공감 부족은 일상적인 관찰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올리버 섹스가 들려준 지능이 높은 만 12세 자폐 소녀 이야기가 그렇다. 소녀는 선생님에게 와서 다른 학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니가 재밌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사실 조니는 울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자폐인 모두에게 에드워드 올비가 쓴 고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를 각색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시청하는 동안 컴퓨터로 그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스캔해서 초 단위로 그들이 어디를 보는지 확인했다. 남편과 아내가 열띤 언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정상인들은 등장인물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반면 자폐인들은 등장인물들의 입 등 움직이는 것은 아무거나 무작위로 쳐다보았다. 때때로 뒤 배경에 놓여있는 눈에 띄는 물건들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들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의 뇌 활성을 연구한 결과 얼굴과 연관된 전형적인 뇌 부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폐인의 뇌는 배우들의 얼굴을 볼 때 마치 물건을 볼 때처럼 반응했다.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헨에 따르면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매우 가벼운 정도의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폐를 앓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남성상이 극단적이고 과장된 형태로 표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자폐인의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더 폭력적이다. 아이였을 때는 더 시끄럽고 거칠게 노는 경향이 있고 어른이 되면 살인을 저지르기가 더 쉽다. 생후 1일 된 여자아이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빌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쳐다본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반대 선호를 보인다. 만 1세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맞춤을 한다. 이 연령대의 눈맞춤 횟수는 태아기 때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예측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많을수록 눈맞춤을 적게 한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즉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 만 1세 여자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들보다 더 높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한결같이 남자아이들의 능력을 능가한다. 여자아이들은 표정과 비언어적 몸짓을 해석하는데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자폐증, 행동장애, 사이코패스 등 마음을 읽는 능력과 공감 능력에 관한 장애를 앓을 공산이 더 크다. 물리적 대상과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이해력이 진화한 이유는 이런 이해력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번식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종교적 신념과 예술 행위, 도덕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 등은 그 진화의 근거가 무척이나 불분명하다. 찰스 다윈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자 그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자연 선택을 발견했던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등한 지적 능력은 자연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특정 사회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윈은 어떤 것이 원래 목적대로 진화하다가 나중에 목적이 바뀌고 그 결과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는 것을 전적응이라고 불렀다. 다윈은 이 과정이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과 온전히 양립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코는 일종의 감각기관으로 진화했으나 안경을 받치는 데도 쓰인다. 발은 이동을 위해 진화했으나 축구공을 차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에서 우리 뇌는 생식적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이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마음은 실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 포르노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반응하기도 한다. 어떤 정신 능력은 생물학적 적응의 부산물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인간 종이 언어를 진화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자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삶이 다른 어떤 종보다 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 덕분에 과거의 통찰을 축적할 수 있었다. 만약 낯선 바이러스가 등장해 우리 모두를 실어증 환자로 만들어버리거나 뇌졸중이나 상해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된 불행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과학과 기술, 문화가 단 한 세대 만에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보다 더 센 주장도 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면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언어는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난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그레고리 머피의 책 개념의 모든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주장으로 시작된다. 완벽히 똑같은 토마토를 2번 먹는 일은 흔치 않다. 우리는 종종
참신한 물건이나 새로운 사람 및 상황과 마주친다. 하지만 아무리 참신한 것이라도 대개는 이미 아는 것과 유사하며 친숙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앞에 특정한 토마토는 처음 본 것이지만 그동안 먹어왔던 다른 토마토들과 비슷하니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정신의 접착제이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 세상과의 상호작용과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방에 토마토가 있어도 굶어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착각이나 위조, 사기, 모조품에 속아 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범주를 알아볼 줄 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눈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형견인 치와와와 대형견인 그레이트 데인이 개라는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정신적 삶의 대부분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라는 두 개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는 대상에 따른 특별한 사고방식을 지녔으며 대상에게 겉모습을 초월하는 성질을 부여한다. 존 로크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물의 실제 내부 구조는 일반적으로 미지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의 특성은 바로 그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을 가리켜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류 학자들은 본질의 존재에 대한 신념, 즉 본질주의를 서양 문화의 산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발달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그들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본질주의는 모든 범주에 본질이 있다고 여긴다. 본질의 구체적인 성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령 호랑이의 경우 감춰진 물리적 속성을 그 범주의 본질로 본다. 의자의 경우에는 만든 사람의 목표와 신념, 욕구를 본질로 본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진화시켰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물건을 이해할 때도 이 능력을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인공물에 대해 본질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공물 본질주의가 실제의 인공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자연계로 확장시킨다. 동물과 식물을 마치 의도적 설계의 산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자연계가 창조주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관념은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이다. 설계 논증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주장은 여러 신학자와 철학자, 과학자에 의해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가장 유명한 설계 논증은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에 등장한다. 시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라. 과연 이런 것이 정말로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페일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계와 마찬가지로 눈도
지적 창조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이다. 이 주장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다. 그런데 설계 논증의 주된 문제점은 신성한 설계자를 가정하지 않고도 복잡하고 적응력 높은 설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유달리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절반가량이 천지창조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대학생 중 3분의 1 이상은 인류와 강의를 수강한 뒤에도 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출현했으며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인류의 기원이라고 믿었다. 이에 대해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의 뇌는 마치 다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를 믿기 힘들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진화론은 종에는 불변의 본질이 있다는 관념과 충돌한다. 의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과 양립할 수 없다. 다윈주의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가장 사려 깊은 설계자의 노력을 흉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종 이를 능가하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들 제커리는 세교를 제외하고는 4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7대 죄악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저질렀다. 그것은 제커리가 성인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닌 한 명의 인간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탐욕, 나태, 분노, 식탐 같은 육체적 죄 역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과 금붕어는 둘 다 과식할 수 있다. 다만 식탐은 사람에게만 있다. 사람만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제커리가 저지른 죄들을 보면 그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옳고 그른 일을 할 잠재력을 가진 도덕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행동할 줄 안다는 것이다. 나는 도덕성의 뿌리는 타고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을 다져왔다. 도덕성의 뿌리는 바로 이 능력의 핵심, 즉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평가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도덕 능력 중 일부는 다른 종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에게서도 3살짜리 인간이 지닌 도덕적 힘을 찾아볼 수는 없다. 여러분은 악인인가? 누구도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을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최악의 경우 자신의 원래 착한 인성과 달리 나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거나 속아 넘어갔거나 선동되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전쟁 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1990년대에 자행된 대량 학살과 조직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인들은 대부분 자신을 피해자로 보았다.
그들의 가족과 이웃이 당한 잔혹 행위를 안갚음했을 뿐인데 죄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했다. 갱단 두목 알 카포네는 이렇게 불평했다. 사람들이 가벼운 쾌락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느라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다 보냈건만 이제 나는 욕만 얻어먹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연쇄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는 33명 이상을 살해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희생양으로 태어난 것처럼 말하면서 존 웨인 그레이시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다. 이보다 평범하게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행 사건들에도 공통된 주제가 있다. 폭력이 그저 보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희생자가 직접 저지른 일 때문이거나 희생자와 같은 인종이나 계층, 성별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즉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 중 악을 선과 평행선상에 놓인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걸어가는 갈림길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은 무심코 일어나거나 선택할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들이다. 혹은 예외적 상황의 결과물이다. 일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다. 이 책은 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아담이 대체 왜 금단의 열매를 먹었냐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이 악인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이브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끔찍하게 위험한 선택을 한 이브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주장한다. 원죄는 자리를 잘못 잡은 기사도 정신에서 탄생했다. 사이코패스는 선한 의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들은 거의 언제나 남자인데 멍청하거나 무식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한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들에게 도덕적 감정은 없다. 이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사실을 스스로 안다. 연쇄살인마 게리 길모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난 언제든 살인할 수 있었어. 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완전 진짜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아. 그래도 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다른 연쇄살인범 케니 비안키는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탕 가게가 줄지어 서 있는 거야. 원하는 사탕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데 돈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야. 이거야말로 최고지.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는 체포된 다음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들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지?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으로 취급된다. 정확한 질병명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이지만 여기서는 더 일상적인 용어를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병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과는 다른 특이한 질환이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환자를 치료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는 비극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겪는 비극 때문이다. 그들의 비도덕적인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조차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사이코패스들이 많다. 그들은 젊어서 죽거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등 대체로 인생의 성적표가 형편없다. 왜 사이코패스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다. 사이코패스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동물을 고문하고 쉴 새 없이 거짓말을 하며 연민이나 공감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거의 모든 특성은 어느 정도 유전의 가능성을 지녔다. 사이코패스들은 도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른다. 경험도 중요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1950년대에 진행했던 실험을 살펴보자.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1년간 또래와 어미 원숭이로부터 격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자란 원숭이는 커서 공격성을 보였고 다른 원숭이들의 곤경에 무감각했다. 그야말로 원숭이 사이코패스로 자란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사이코패스의 자녀는 보통 이중으로 고통받는다. 먼저 그 유전적 성향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코패스의 손에서 양육되는 불운을 겪는다. 우리 모두는 왜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많은 답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동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동물에게 부당한 처사다. 비인간 동물들은 때때로 매우 착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물이 자기 새끼를 도울 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타심이다. 자연 선택은 자손의 생존과 더 많은 번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종을 진화시키고 이타심을 지닌 채 자라게끔 만들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개체를 도와주게 유도한다. 이타심은 친척이 아닌 대상에게도 발현된다. 동물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동물에게 경고를 보낸다. 찌르레기와 집바귀는 매가 날고 있으면 경고 울음소리를 낸다. 자신에게 관심이 주목되는 희생을 치르면서 다른 새들에게 달아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흡혈박쥐는 덩치가 큰 포유류의 피를 배불리 먹을 기회가 생기면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모든 박쥐의 입속에 자신이 먹은 여분의 피를 토해준다. 침팬지는 먹이가 가득한 나무로 서로를 안내해서 먹이를 나눈다. 동물들은 서로 털을 다듬으며 기생충을 잡아주고 서로의 새끼를 지켜준다. 싸우는 중에도 지고 있는 약한 상대를 죽이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많다. 이 모든 이타적 행동이 혈족이 아닌 구성원에게까지 확장된다. 동물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명백한 이익 없이도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한다. 개별 동물로 보자면
목숨을 걸고 경고 울음을 내는 것은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동물이 속한 집단으로 보자면 그것은 적응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경고를 전달받은 모두가 얻는 전체적인 이익이 그 개체가 치르는 대가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 삶을 형성하여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게 되는지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는 충동과 동기, 욕망, 욕구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정신 상태를 우리는 도덕적 감정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감정을 적응적 시각이라고 보는 게 놀라울 수도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은 감정을 문제거리라고 보았다. 칸트는 물론이고 플라톤도 감정에는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이라고 확신했다. 즉, 감정은 편파적이고 감정은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감정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법의 영역에서 등장한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판단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다. 감정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대중문화의 궁극적 척도라 할 수 있는 스타트rek에서도 등장한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팍은 벌칸인이다. 벌칸인들은 한때 공격적인 인종이었으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논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데이터는 오로지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다. 스팍과 데이터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경받는 고위 장교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덕분에 변덕스러운 인간들보다 많은 강점을 누린다. 하지만 핑커의 지적처럼 스팍에게는 욕망과 동기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낯선 신세계를 탐험하고 신문명을 찾아내고 대담하게 아무도 간 적 없는 곳에 가도록 그의 등을 떠민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이 스팍과 데이터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억양 없는 목소리 때문이다. 그래도 감정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감정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만든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라도 어떤 능력을 지닌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그 로봇에게는 당연하게도 감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도덕적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이코패스는 도덕적 감정의 결핍을 겪고 있지만 결핍이 없는 척 살기 때문에 문제없이 살아간다. 사이코패스가 연민이나 죄책감, 공정심 없이도 잘 번성한다면 그러한 감정들이 그토록 중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체포되거나 치료 대상이 된 사람들, 즉 실패한 사이코패스들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때론 이런 사람들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통령이나 유명인들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이코패스는 그저 신화일 수 있다. 선천적으로 육체적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대개 30살 전에 사망한다. 정상인의 행동 틀은 사랑, 죄의식, 수치심, 공감 등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감정이 없다. 그들은 평생을 마치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쁜 짓을 저지른 뒤 잘못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어느 정도의 도덕 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사람 가까이에는 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도덕적 감정을 적절히 지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들은 흥하지 않는다. 최후의 승리는 결국 착한 사람의 몫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공감적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감각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이런 기준을 넘어선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인 셸리의 표현을 빌자면 도덕이 품은 위대한 비밀은 사랑이다. 아기들은 다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울기 시작한다. 동물도 비슷하게 반응한다. 우리의 마음은 왜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 동요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일레인 해트필드와 존 카치오포, 리처드 랩스는 그들이 공조한 매력적인 저서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루었다. 그들은 감정의 전염 과정이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고 상정한다. 1단계, 모방. 우리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세심하게 실시된 실험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팔씨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의 팔 근육에도 경련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사람이 말을 더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입술도 이를 모방하듯 움직인다. 동영상 분석 결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50분의 1초 간격으로 무서울이 많지 빠르게 반응한다. 흉내내기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2단계, 기분 변화. 기분에 어울리는 동작이나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며 떨기 때문에 무섭다. 감정은 이렇게 모방과 기분 변화라는 두 과정을 통해 전염된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표정을 흉내냄으로써 그 표정이 유발하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치료사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고 충고해 왔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있다. 흉내만이 공감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는 아니다. 하지만 흉내내기는 도덕성을 발동시키는 특별한 적응적 행위, 즉 그 토대일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돕도록 되어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타당하다. 흔히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허기는 음식을 찾게 만들며 색욕은 성행위를 유발한다. 이는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한 감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전염되는 덕분에 우리는 공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감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다. 부모로 살다 보면 19세기의 토머스 마틴 목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날들이 있다. 그는 어린아이의 타고난 폐악을 언급하며 우리는 악한 근성으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악한 근성은 인류가 행하는 모든 도덕적 악행의 원천이다 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킹슬리 에이미스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일은 전혀 놀랍지 않다. 애초에 그들의 출발점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정말로 아이들은 작은 야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초월하는 도덕적 이해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종이 지닌 가장 뛰어난 재주일 것이다. 도덕적 이해력은 우리의 지성과 공감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난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 노예여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도덕적 추론이 도덕적 판단을 낳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추론은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겨난 일종의 사후적 해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동성애는 부도덕하지만 아동 체벌은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일반 대중 가운데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견해는 도덕적 상대주의라고도 알려져 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은 그리스인들에게 얼마를 주면 아버지 시신을 먹겠냐고 묻는다. 충격을 받은 그리스인들은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이 그리스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은 몇몇 인도 부족민들에게 얼마를 주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부모의 시신을 먹는 관습이 있던 인도인들은 경악한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문화를 비웃는 사람은 완전히 미친 자라고.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대해 내세우는 논거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사후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전에 설정된 관점에 따라 설득력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변호사와 같다. 신념은 판단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판단이 신념을 낳는다. 우리의 도덕 감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감정은 합리적 숙고의 산물이 아니다. 현대 대중사회에서 도덕을 입에 올리면 대부분 의혹과 당혹감이 담긴 눈초리로 바라본다. 역설적이게도 도덕성에 대한 명시적 논의가 없다는 사실은 도덕성이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도덕성의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두 독실한 신자와 다름없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학생들은 도덕성 언어는 거부하면서도 성희롱, 아동 노동력 착취, 대학원생 조교가 받는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덕 이슈는 개인적인 게 많아서 사는 동안 우리는 각자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결정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다. 공정성은 도덕적 추론의 시작점이 되는 기본 관념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보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또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한다면 윤리적인 게 아니다. 반면 내 차례였어 또는 공정한 내 몫이었어 라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은 윤리적이다. 이런 설명 안에는 다른 누구라도 내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철학적, 종교적 시각에서 공유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은 황금률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의 토대가 된다. 도덕성은 보편성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게 특징이다.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에게 잘못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물리학 이론은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반면 도덕성은 식물학에 더 가깝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각자 그 지역만의 식물학 이론을 발달시킨 두 집단이 있다고 해보자. 각각의 이론이 발달함으로써 식물의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좋아질 수 있고 모든 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이론들은 결국에는 완전히 다르게 끝날지도 모른다. 각자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심사들 중에도 지엽적인 것들, 어느 한 사회에 대한 사실과 그 사회의 역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이 있다. 자기계발 전문가로 유명한 닥터 로라는 최근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성서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 다음과 같은 공개 서한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게 됐다. 친애하는 로라 박사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박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동성애적 생활 방식을 옹호하려고 하면 저는 거두절미하고 레위기에서 동성애는 역겨운 짓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논쟁은 끝나버리죠. 그래도 몇몇 구체적인 율법과 그 율법을 가장 잘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소를 잡아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면 주님이 느끼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잘 압니다. 레위기 1장 9절. 문제는 이웃집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냄새가 나쁘다고 항의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탈출기 21장 7절의 말씀처럼 저는 제 딸을 노예로 내다 팔고 싶습니다. 요즘 시세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레위기 25장 44절에는 주변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 말씀이 멕시코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캐나다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웃 중 한 명은 안식일에도 고집스레 이 일을 계속합니다. 탈출기 35장 3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이 글의 핵심은 닥터 로라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녀는 정말로 성경의 권위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이유로 생긴 자신의 도덕적 직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뿐이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남긴 명언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도덕이라는 우주는 긴 호를 그리며 뻗어 있어서 그 끝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정의를 향해 굽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데카르트의 악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제목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악이라는 표현이죠. 이는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에 본질주의적 사고방식,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한마디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선택 옵션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중에 가장 바람직한 생각, 판단, 말, 행동, 욕구 등이 어느 것일까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도덕성은 정해진 게 없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국가나 민족 혹은 문화권, 종교권마다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대 인도의 어떤 부족은 존경과 추억의 의미를 담아서 시신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끔찍한 행동이죠. 반대로 그리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에 태우는데 이것은
고대 인도 부족들에게는 부모님의 영혼을 말살하는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한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도덕적인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행동, 그러니까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덕성의 본질에 대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인간이기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저자가 강조한 공정성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민감한 저울입니다.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인간이지요. 중국인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꼭 중국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불이익을 참지 못합니다.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공정성을 중요시할까요? 나와 내 가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홀로 밀림에서 살아가는 호랑이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도덕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리를 짓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의 규칙에만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릴 수도 없죠. 둘 사이에 균형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지키고 싶지 않더라도 함께 살려면 이것만은 지켜줘라 하는 것이 한 사회의 도덕성이 아닐까요?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타고난 본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란 것도 알고 보면 유전자의 학습된 패턴 혹은 발현 패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개는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소리와 손길에 대단히 우호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유전자에 각인된 것처럼 본능에 새겨진 것처럼 행동하지요. 이 책의 저자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 패턴이라는 것도 수백만 년에 걸친 물질적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가 조각된 결과가 아닐까 하고 암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측면의 신체가 있고 비물질적인 무형의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도 물질적인 두뇌가 만드는 일종의 시그널에 불과하다고 보는 유물론적 사고방식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5년째 공부하고 있는 메타 명상과 메타 마음 경영에서는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라고 정의 내립니다. 정신이야말로 인간을 특정하는 핵심 기준이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정신 혹은 마음은 비물질이고 무형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검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죠. 다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극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 정신의 정수를 탐구하고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현자, 현인 혹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불렀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정신이 탁월한 인간이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적 신체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못한 뛰어난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종족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인류를 가리켜 스스로 깨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라고 묘사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한 우주가 마침내 정신적 존재라는 인간을 낳은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육체나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무형의 마음입니다. 당신께서도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은 인간에게는 거의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